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본머스를 이끌고 있는 감독 이라올라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안도니 이라올라, 1982년생 스페인 태생인 그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오랜 시간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CD 미란데스라는 스페인 2부 리그 팀을 맡아 코파델레이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기적을 보여주며 지도력을 인정받았죠. 그 다음 이라올라는 2020년 라요 바예카노라는 또 다른 2부 리그 팀에 부임해 일부로 승격시켰고 이후엔 12위로 잔류시키는 데 성공, 자신의 전술이 1부 리그에서 통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은 그는 2023년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지 겨우 5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무대로 입성합니다. 이라올라가 맡은 팀은 바로 본머스였습니다. 23-24 시즌 초반 이라올라의 본머스는 헤맸습니다. 리그 시작 후 9경기 동안 무승, 특히 브라이튼, 아스날, 에버튼, 울버햄튼에게까지 4연패를 내리당하며 그는 말 그대로 경질 직전까지 갔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10라운드 첫 승리를 거두더니 12라운드부터 19라운드 7경기 동안 6승 1무, 그 전까지 연패를 당하던 팀이라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라올라는 에디아오의 뉴캐슬을 2대0, 테나우의 맨유를 3대0 무실점으로 꺾으며 전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라올라는 본머스를 이토록 강력하게 진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축구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비 상황 때 강력한 전방 압박입니다. 이라올라는 볼 점유율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이 턴오버에 집착합니다. 하이 턴오버란 높은 곳에서 볼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파이널 서드, 상대 진영 깊은 곳에서 볼을 빼앗아 곧바로 최고 효율의 공격 작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라올라가 하이 턴오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가 이끌던 팀들의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2-23 시즌 이라올라가 감독하던 팀 라요 바예카노는 유럽에서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하이 턴오버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팀 본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머스의 득점 시퀀스를 보면 상대의 볼을 탈취하고 나서 빠르게 골을 넣는 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맨유전 첫 번째 골이 그랬죠. 그렇다면 이라올라는 어떻게 하이 턴오버를 일으킬까요? 여러분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전방 압박입니다. 그것도 팀 단위로 움직이는 강력한 전방 압박. 이라올라는 한때 빌바오로 이끌었던 감독 마르셀로 비엘사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엘사는 축구 감독들의 감독이라 불릴 정도로 전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의 축구는 수비 상황 때 조직적이고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펼치며 공격 시퀀스 돌입 시 좁은 공간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3자 트라이앵글 패스보다 한 번의 상대 뒷공간 혹은 반대 공간을 점령하는 4자 패스를 선호합니다. 이라올라는 비엘사의 이 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전방 압박. 현재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인터셉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12.5개, 지금까지 총 475개의 인터셉트를 따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것, 이라올라의 전방 압박 원칙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볼을 갖고 있는 선수는 무조건 압박한다. 둘째, 볼을 가진 선수보다 앞에 있는 선수도 함께 압박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미드필더가 볼을 갖고 있고 우리 팀 선수가 그 미드필더를 압박 중입니다. 압박 때문에 상대 미드필더는 줄 곳이 없어 뒤에 있는 동료 센터백에게 패스합니다. 이때 1번, 볼을 갖고 있는 선수는 무조건 압박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팀 선수, 여기선 솔랑케라고 가정해보죠. 솔랑케가 앞으로 튀어나가 볼을 가진 센터백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솔랑케가 압박 중이던 미드필더가 프리해집니다. 이 상황은 2번 원칙, 볼을 가진 선수보다 앞에 있는 선수도 함께 압박한다에 위배됩니다. 이라올라의 축구에선 절대로 이런 경우가 발생해선 안됩니다. 솔랑케가 상대 센터백을 압박하러 나가면 동시에 클라이버르트든 라이언 크리스티든 누군가는 반드시 비어버린 상대 미드필더를 압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상대 센터백이 쉽게 패스할 수 없고 줄 곳이 없어진 그에게서 실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본머스와 맨유의 경기를 보시면 이라올라의 전방 압박, 그 진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기 맨유의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맥과이어와 루크쇼의 패스 성공률은 90%를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맥과이어는 83%의 성공률을 기록했죠. 테나의 전술 특성상 맨유가 아무리 경기에서 지더라도 보통 센터백 둘 중 한 명은 패스 성공률이 90%가 넘습니다. 본머스의 체계적인 압박에 맨유 센터백들이 얼마나 고전했는지 최후방 빌드업에서 미스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머스는 인터셉트 14회를 기록하며 맨유보다 2배 많은 가로채기를 성공, 지표뿐 아니라 육안으로 봐도 강력하게 맨유를 올감했습니다. 물론 본머스의 이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은 양날의 검입니다. 상대에게 칼을 들이미는 만큼 자신에게도 큰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리스크는
뒷공간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 볼을 가진 선수보다 앞에 있는 선수를 무조건 압박한다고 했을 때 상대가 볼을 끌고 낮은 위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본머스의 뒷공간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본머스의 모든 선수들이 상대의 낮은 위치에 맞춰 라인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 리스크가 토트넘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과 히샬리송의 세 번째 골은 완벽하게 본머스의 뒷공간 약점을 공략해서 터뜨린 골이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올라 감독은 다소 무심해 보입니다. 그는 리스크의 존재보다 확고한 팀 전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판단을 내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상대 후방에서의 볼 탈취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격 상황 때 체계적인 사자 패스입니다. 앞서 그의 축구는 하이 턴오버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방 압박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볼 소유권을 가져오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일까요? 전방에서 곧바로 공격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현재 본머스에서 가장 많은 볼을 탈취하고 있는 선수는 삼선의 라이언 크리스티와 루이스 쿡입니다. 이 두 선수가 압박으로 볼을 뺏었을 때 그들 앞에는 최소 4명의 본머스 선수가 전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패턴들이 다양해지고 상대에게 치명적인 전개를 속행할 수 있죠. 이처럼 공격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아까 언급한 비엘사의 사자 패스가 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비엘사의 축구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이라올라는 본머스에서도 사자 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엘사의 사자 패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3명이 어그로를 끌면 1명이 몰래 움직인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3명이 상대 모든 수비의 시선을 빼앗고 있을 때 자유로워진 1명은 상대의 시선 뒤로 침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볼을 가진 선수는 그 침투하는 선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패스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FA컵에서 본머스가 QPR을 상대로 터뜨린 역전골이 딱 이 사자 패스로 만들어낸 득점이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던 빌링은 가까이 있던 두 선수가 아니라 수비 뒤에서 침투하던 클라이버르트를 노리고 킬 패스를 뿌렸습니다. 이게 뭐 별거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자 패스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졌기 때문에 익숙해 보일 뿐입니다. 비엘사의 철학이 현대 축구에 깊이 녹아들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죠. 수비 상황 때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공격 상황 때 직선적으로 침투하는 사자 패스, 이 두 가지 전술을 추구하는 본머스의 축구는 필연적으로 템포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볼을 인터셉트한 다음 곧바로 패스하고 침투, 또 패스하고 침투, 이런 리듬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다만 이렇듯 템포가 빠르다 보니 공격 시퀀스에서 패스 미스도 많고 선수들의 실수로 허무하게 볼 소유권을 내어주는 경우도 잦습니다. 실제로 본머스는 이긴 경기에서도 상대보다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라올라는 점유율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볼을 몇 분 소유하느냐가 아닌 높은 위치에서 얼마나 많이 공격권을 획득하냐입니다. 이 시선이 바로 본머스의 축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라올라 축구의 마지막 키워드, 감독의 전술에 맞는 적절한 선수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라올라의 축구를 공부하고 조사하면서 든 생각은 이 감독팀 선수들은 진짜 체력이 좋아야겠구나 였습니다. 90분, 아니 요즘은 거의 100분이죠. 100분 내내 빠른 템포로 휘몰아치는 이 축구를 하려면 당연히 강인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머스가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이유가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술을 실현할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에 따르면 체력이 완성되는 데는 평균적으로 3개월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실제 본머스의 경기력이 올라온 시점도 개막 후 3개월이 지나서였죠. 체력이 갖춰지고 나서 본머스의 선수들은 이라올라 감독의 축구에 차츰 적응을 마쳤습니다. 그중 제가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3명입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솔랑케입니다. 솔랑케는 올 시즌 리그 12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12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를 수상했습니다. 그를 보면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과 너무나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침투, 왕성한 활동량과 그걸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체력, 앞에 있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스피드와 성실함까지 이라올라의 전술과 그가 가진 장점의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때론 단점으로 지적받는 솔랑케의 투박함은 점유율에 집착하지 않는 이라올라의 전술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두 번째 선수는 라이언 크리스티입니다. 이라올라는 크리스티를 두고 내 전술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선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직관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감독의 전술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곧바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들보다 전술을 훨씬 큰 틀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티가 뛰는 경기를 보면 이라올라가 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본머스의 최전방 자원들은 볼을 가진 상대 선수들을 압박하는데 전력을 쏟습니다.
그러다 자칫 중앙과 후방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티입니다. 맨유전 크리스티의 움직임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솔랑케가 골키퍼 오나나를 압박하러 가면 크리스티가 앞에 있는 센터백 맥과이어를 함께 압박하고 또 중앙에서 암라바트와 맥토미니 사이 공간을 절묘하게 차지 필드 상황에 따라 마크를 바꿔가며 홀로 맨유 미드필더 2명을 묶어놨습니다. 이라올라가 하고자 하는 축구가 어떤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이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겠죠. 마지막 선수는 또 다른 미드필더 루이스 쿡입니다. 쿡은 현재 본머스 팀 내 인터셉트 순위 압도적 1위입니다. 이번 시즌 인터셉트 32개, 팀 2위인 크리스티의 21개보다 무려 11개 많은 인터셉트를 기록 중입니다. 말 그대로 이라올라가 추구하는 전방 압박 철학의 표본 같은 선수입니다. 쿡의 인터셉트는 본머스가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팀에게 유리한 판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본인의 철학에 알맞은 선수들을 갖춘 이라올라는 자신이 그리는 축구를 본머스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본머스를 구축한 감독 안도니 이라올라와 그의 전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라올라의 축구를 보면서 여태 말씀드린 리즈의 비엘사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 명 도르트문트 시절의 위르겐 클롭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게겐프레싱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펼치던 그때의 클롭 말입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비엘사의 리즈와 클롭의 도르트문트는 어느 시점 동력을 잃고 꺾이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분명 현재 이라올라의 축구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앞선 감독들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에 봉착하는 시기를 맞닥뜨릴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 이라올라에겐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클롭이 리버풀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과거의 클롭처럼 자신의 것과 상반되는 철학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라올라는 빅클럽을 맡을 수 있는 명장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